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박원호 교수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라고 합니다. 이제 그 보수 정당이 이제 가장 강한, 그 다음에 가장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업적들을 남겼던 때는 이제 사실은 오히려 중간에서 반대 방향으로 좌쪽으로 이제 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당세가 강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역할들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 없어서는 안 되고 또 계속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수 정당이라는 말을 이제 진보 정당으로 바꾸어도 또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어야 이제 이 자리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요. 무엇이 보수의 위기인가에 대해서 하여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비상계엄이 있고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또 파면이 있었고 또 대통령 패배를 겪으셨는데 전 이거 자체는 그냥 표면적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도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었고 저는 보수가 왜 위기인가 하면 이게 없어도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말을 사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수의 위기는 이제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생각해 보시면 20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이어서 패배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패배를 지금 계속 겪고 계시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대선 후보들을 당내에서 찾지를 못하셨어요. 당내에서 다시 말하면 당내에 제가 아까 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내 자산은 이제 없는 걸로 하고 뉴커머들을 가서 모시고 온 거죠. 윤석열, 한동훈, 김문수, 한덕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물론 뭐 나중에 다들 대선 후보가 또 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그렇게 찾으셨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뿐만 아니라 저는 뭐 그전 선거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운동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혹은 반 이재명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거 보시면은 절대로 상대방 후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My opponent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상대방. 근데 계속 이제 이재명만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지 연설하시다가 이재명 후보를 뭐 좀 지지해 달라고 그렇게 실언하시는 것도 자꾸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도 혼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근데 이런 게 이제 저는 의미가 제가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뭔지 나의 비전이 뭔지 그걸 이제 사실 보여주시지를 못하시거나 없거나 만들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안티로 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저는 그건 이제 선거 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정당이 이제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도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그림이 나오면 좋을 텐데 뭐 하여튼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냥 아까 사실 김영준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진보층의 상당히 많은 포션이 거의 뭐 85% 정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보수층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상당히 낮은 그 다음에 보수층의 한 20% 정도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사실 압도를 당했죠. 중도층의 50% 이상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던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왜 선택했느냐? 이게 5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1% 정도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여서 당선되기를 바랐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의 65%가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이 선거 자체를 사실은 안티테제로서 치르신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이런 말씀을 하여튼 좀 보시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보시면은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특히 21대, 22대에 가장 심각하게 보셔야 될 사인은 수도권에서 지난 22대 선거에서는 102대 19로 지셨습니다. 이게 보시기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불편하다는 게 이게 뭐 내용은 이미 아시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저 위쪽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 라인이 이제 두 번째 라인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군소 정당들이나 이제 그 무소속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수도권을 통틀어서 3석밖에 없는데 지금 나눠진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불과 몇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18대 총선하고 사실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22대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여기 올라왔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예, 여기 있습니다. 네. 18대 총선을 보시면은 이제 서울 지역에 40대 7로 한나라당이 당시 통합민주당을 이겼을 때입니다. 경기 지역도 32대 17로 압승을 한 선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를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18대 총선 2008년도를 2008년도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2008년도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 18대 총선이 이제 한국 보수의 전성기였던 때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2007년 총선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그다음 2008년도에 임기를 시작하셨을 때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지금 총선을 치르셨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국회 과반을 차지했던 선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르냐? 그걸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008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정두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당시 그 정두원 의원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삼중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계층적인 중산층, 이념적인 중도, 지역적으로도 이제 이 수도권에서 지금 보수 정당이 성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08년 선거에 성공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국의 이제 그 보수라는 게 사실은 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권위주의 보수, 내지는 뭐 반공주의, 개발주의, 굉장히 우리 그 전통적인 라인의 보수가 있을 수 있고, 이 보수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박정희 보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또 우리 그 자유주의 보수의 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2007년 그 대통령 선거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 그 후보를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 같은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제 예전 그 개발 시대에 그 박정희 규제 보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 보수, 정부가 왜 나한테 세금을 이렇게 많이 뜯어가지? 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스몰 스테이트 보수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보수들이 있는데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2007년, 2008년 선거는 사실 한국의 보수 정당이 내세울 수 있는 나름의 그 리버럴한 이념에 가까운 어떤 그런 대안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아까 그 보셨던 그림의 중도 쪽에 가 있어요. 지금 자기들 스스로 보수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 2012년 선거를 통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후자의 보수, 세컨드 지류의 보수가 이게 보수 블록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탈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라든지 그 행정부 독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되고 2016년 총선에서 사실은 뭐 패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탄핵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던 거는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역사가 리피트를 한 거였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자유주의, 개인주의, 시장주의, 스몰 스테이트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주의 반대말이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를 이제 뭐 저보다도 사실은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뼈아픈 거는 뭐냐 하면 이 시기에 한국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성공적이었나 하면 성공적이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이제 받게 된 거였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실은 공중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386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3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이제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그 60대가 되고 이분들이 이제 70대가 될 텐데 이제 그 한국 보수 정당이 지지를 어디서 찾아야 될 거냐 그런 질문들을 이제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그 양극화된 대립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일단 20대, 21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비주류 후보들이 사실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후보들보다도 정당이 호감도가 더 높은 후보가 사실은 더 그 호감도가 높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후보자들이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나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호감도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자신의 당내 기반 자체도 취약했고 또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기소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국민의힘 정당 내의 자산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한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보복 악순환과 진영 투쟁이 심화되면서 당내에서 이제 전투적인 소수들이 입지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정당 자산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사실 진행이 됐던 거고 제가 아까 뭐 대선들이 이제 비주류였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 정당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존 대통령들이 히스토리에 남겼던 그런 업적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원내에서 정당 자산 같은 것들은 이제 선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을 해본 적이 있는지 상대 정당과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뭐 타협 내지는 이제 그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지 정당에서 얼마나 오래 몸을 담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 공천 과정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유가 이런 진영 간 투쟁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또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워커들이 아니라 파이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게 됐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양당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가 하는 거를 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대 양당 구조 자체는 이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저도 이제 우리가 2등은 하는 그런 구조가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선을 이야기하는 거건 국회의원 선거를 이야기하는 거건. 근데 이제 지금 점점 고착화되면서 이게 만년 2등이 되나? 이게 차이가 나는 만년 2등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를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개혁 같은 것들도 이번에 뭐 물론 그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중에 제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선 투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그 본 것 같은데, 그다음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같은 제도개혁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좀 그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모든 보수들이 내세울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로우 앤 오더입니다. 법과 질서. 근데 이제 그 이것과 계엄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날의 전체를 보시면은 50% 정도가 야당의 공세를 계엄 연구로 무력화시키려고 한 권력 남용이자 위헌적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5% 정도가 문제 상황은 이해한다. 그런데 계엄 선포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였다. 이게 이제 국민 전체로 봤을 때 한 75% 정도가 이제 이 정도로, 이건 이제 대선 후에 조사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준석 지지자들은 사실은 요 녹색이랑 그 파란색을 합치면은 이거보다도 더 사이즈가 더 큽니다. 이게 거의 뭐 90%에 육박하고요. 맨 위쪽에 이재명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문수 지지자들도 사실은 지금 이해는 하나 과도한 조처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뭐 거의 한 50% 정도 이제 그 육박하는 걸로 보시면은,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건 이제 처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아마 또 굉장히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만약에 놓쳤다면 이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는 건지 좀 진짜 고민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부활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제 보수의 이념이 뭔지, 내지는 이 대안 제시가 뭔지,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 이분들이 2008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중도적인 시장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적인 보수, 이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촛불 시위에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기회도 다시 한번 또 이제 걷어찬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올 건가, 이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양당제적인 대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내 인적 자산을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탈피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도 변화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